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과거제 음서제 부분을 할게요.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간직 진출 통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와 음서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음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 특히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심부셈 내용을 보면 과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은 했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출 내용보다는 좀 약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국편위 같은 거 있죠? 국편위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편위 내용 중에 뭐 그게 53권 정도 돼요. 국편위가요. 그래서 그 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사넷인가요? 네, 우리 역사에 가보시면 거기 검색을 하면 신구편 구편이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기출 나온 부분만 좀 약간 집중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과거 제도가 이제 고려에 처음 도입한 것은 강종 9년이다. 그래서 후조 출신이었던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실시했는데 이는 당시 훈시세욕을 억제하고 신진세욕을 등용하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적이 나오죠. 훈신세욕을 억제하고 신진세욕을 등용한다. 과거제 목적. 예.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과거제는 개인에게 신분 상승의 통로에 역할을 하고 국가적으로 세운 지배층 계층의 충원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강종 당시에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관료를 등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호족 출신이었죠. 근데 이제 강종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족보다는 신진 관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교를 이제 익힌 신진 관리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등용했고요. 이들은 되게 이제 지방에 육두품 출신들이 주로 많죠. 유교적 어떤 소양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이후 과거 제도는 제도 정비 과정에서 거치면서 간인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다. 과거 제도가 실시된 처음에는 고시 절차가 되게 단순했죠. 그래갖고 되게 보면 이제 시험은 국자감 시험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초기 때는. 그래갖고 국자감시가 이제 보고 보는데 이 국자감시가 이제 예비고시로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항공 그다음에 국자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신들만 봤는데 문제는 이제 항공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항공은 지방 출신을 이제 관리들이 추천을 하는 제도거든요. 이 사람이 좀 약간 능력 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제도인데 지금처럼 농어촌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입결 점수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국자감시, 그 다음에 동당감시, 그러니까 동당시라고 하죠. 이렇게 2층제로 이제 했는데 거기다가 예비고시를 하나 더 뒀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지방에 보는 개수관시나 그다음에 향시나 이런 걸 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예비고시를 통해서 선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자감시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당감시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미니멈 3층제예요. 고조의 과거제도는 3층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론 같은 경우에는 몇 층제로 되어 있죠? 2층제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자감시, 그 다음에 동당감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방에서 보고 있는 예비 시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향시라든지 개수관시라든지 등등 이런 시험을 독자적인 시험 체제로 인정해야 되냐 아니면 국자감시와 함께 그냥 여러 예비고시로 하나 그냥 종류를 인정해야 되냐 그에 따라서 뭐냐면 3층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자감시가 비슷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력적으로 보면 2층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통론에서는
요게 이층제 입각에서 서술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의 시험 보는 향신하는지 개수관식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제 접근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죠, 지금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들은 예, 국자감시하는 진사단지 호칭을 얻게 되죠. 본교신, 예부시 이걸 동당시 또 동당감시라고 또 했는데 그리고 예부시 극제절 대상으로 국왕이 친히 시험 복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시행됐고 극락에 관계없이 극제 순위가 결정될 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과거 제도는 처음에는 뭐만 있었는 첫 단계 초기 때는 항공이나 그다음 국자감 있죠. 요게 이제 합격한 사람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국자감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 국자감시 합격하면 무슨 칭호를 받죠? 진사단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동당시죠. 예부시 이게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 항공에서 이제 질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게 이제 문종 때인가 덕종 때인가 이렇게 덕종 그 정도 이제 중기 때 넘어가면 이게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 대신에 이제 뭐냐면 여러 지방시를 봐요. 그래서 개수관시도 보고 그 다음에 향시도 보고 그 다음에 개경시라고 해서 개경 있는 사람들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나라 빈공과 있죠. 당나라도 있겠지만 고조에도 빈공과가 있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자감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거야. 그래서 2층제를 보는 사람은 이 국자감시와 이제 동등하게 이걸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3층제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국자감시는 여기 통과한 사람 있죠. 여기 통과한 사람이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자감은 요때 이제 2층제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키지도 같이 보는데 아니면 그 국자감시에는 요런 그 지방시도 있죠. 지방시 합격한 사람들이 국자감시에 보고 국자감사가 보고 나서 무슨 칭호를 얻게 돼요? 진사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죠? 여기 동담시를 본다. 예비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종 때 들어가면 이게 간학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국자감시 학교면 진사를 보면 당장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진사 칭호를 얻고 몇 년 동안 수학을 해야 되죠? 3년 동안 수학을 해야 돼. 3년 동안. 예. 그래가지고 동당감시를 보도록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학 12도 같이 너무 이렇게 사학 12도가 이제 흥성하니까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발휘돼서 결국 사학 12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쇠퇴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기 때는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뭐 사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죽이기 위해서 그 EBS 있죠? EBS나 이런 데서 교재에서 시험 문제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교육 억제시키려는 효과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가 형성되냐? 여기 복시가 형성돼요. 이 복시라는 건 뭐냐면 전시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다르긴 달라요. 전시와 복시나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친히 시험 온다는 건 똑같아. 근데 전시는 당락을 결정하죠. 당락을. 근데 복식은 여기에 나왔지만 당락은 결정하지 않아. 아니 말 잘못네. 복시와 전시는 이제 비슷한데 뭐냐면 똑같은 거는 뭐냐 왕이 친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극주의 순위를 결정을 해요. 이건 비슷해요. 근데 전시하고 복시하고 차이점이 있어. 복시는 간헐적으로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전시는 제도화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복시는 전시를 보기 전에 약간 가도기 단계에서 도입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시가 뭐냐면 제도화된 것이 뭐냐면 전시죠. 전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기에 들어가면 이때 이제 뭐냐면 중국의 제도를 이제 받아들여요. 중국의 과거제도 있죠. 과거제를 받아들여서 3층제가 완비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처음에는 향시를 보고, 그 다음에 해시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전시를 보죠.
그래서 전시는 왕한테 친히 보면서 그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등수를 결정하고, 예전에 복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복시는 아까 말한 제도화된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제 부정기족한 건데, 이 전시는 뭐냐면 이제 정기화되고 제도화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조의 과거제도 변천은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편이 관련된 내용도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넘어가면, 자, 이렇게 제도적 정비를 본 고조의 과거제도는 왕 간섭 때 그 위상이 동요됐고, 국자감시 집회가 이어졌다가 공민왕 18년에 원해 제도를 받아. 이 원해 제도는 이제 어디의 제도에? 중국의 제도. 원나라도 과거 제도는 실시했어요. 그 비중이 떨어져서 그렇지. 자, 향시, 해시, 전시나는 3층 제도에 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죠? 조선시대까지 넘어가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안에는 향시, 해시, 전시 외에도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또 시험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 국민학 때 만들어진 틀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거 지망생들은 1단계인 향시를 본관지 해당도에 가서 응시하고, 향시 합격자들은 중앙의 예부의 주관은 해시에 응시해야 되고, 해시 합격자는 전시에 치러진다. 그래서 이제 전시가 강화되면서 과거 시험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확대되죠? 국왕의 영향력이 확대되죠. 그래서 국왕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종전에 무슨 관계가 이제 파괴되냐면 자주 문생 관계 아시죠? 예. 그래서 자주는 시험을 감독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생 그 시험 감독관 밑에서 있었던 시험 응시자인데 합격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주가 문생의 신원 보증을 해주면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믿어주고 끌어주면서 일종의 당파를 형성해요. 당여들.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시를 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 때 이제 이 전시제도가 실시할 때도 이런 당나라 시대 때 자주 문생 관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실시를 했죠. 그래서 전시제도 자체는 그 중국사와 관련되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과거 이제 시험 과목과 이제 급제자 진출 보면, 자, 그 고려의 과거는 제수업, 명경업, 자법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설명한 것은 이제 시험 절차고 시험 과목이죠. 가장 그 중에 중시된 것은 유교적 문학적 능력과 소양을 기준으로 선발한 제수업이다. 자, 제수업은 예경, 육경이, 사서이 같은 경학과 시부송운의 시문책, 책문, 대책 이런 시문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책문이나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오늘날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것들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보는 거야. 암기력도 보고 문장력도 보고 창의적, 그다음에 현실 전체 해결 능력. 그렇기 때문에 재수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높게 평가하고, 조선시대에 뭐와 연결되냐면 진사과와 연결되죠. 진사과. 예. 그다음에 연경과가 있어. 연경과는 주로 유교 경전을 보죠. 그래서 주역, 상서, 모시는 시경을 얘기해요. 자, 예기, 춘추, 오경 같은 고시 과목을 접했는데, 자, 이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에 작가도 중요시 여겼는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유럽, 산업, 서업, 의업, 그 다음 복업, 지리업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소양의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 기술학과를 이제 봤던 게 특징이죠. 자, 과거 응시 자격을 보면, 과거의 대표격인 제수업과 명경업에서는 향리직하고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 응시하고, 그러니까 향리계층만 응시했다고 이제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지금 푸세면에 있는 것도.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려는 무슨 사회였죠? 고려는 양민과 노비를 천민을 나눈 양천사였죠. 양천제. 자, 그렇기 때문에 양천제 사에서는 일단 제수업과 명경업은 시험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고 양인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소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향리층 가운데서 자손들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인종 때 들어와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인종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제소업과 명경업은 다 뭐냐면 주로 양인층 이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양인들 입장일 때 보통 평민들 입장 시험 보기 힘들어요. 과거 준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향리층이 주로 과거 시험을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호셈에 이제 적혀 있는 거는 그 하나의 의견을 적어 놓은 거야. 다만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일반 양인은 모르겠지만 향부곡인들은 시험을 박탈당했어요. 향소 부곡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시험에 앞서 응시자는 평소에 지은 시, 부를 담은 행건, 답안 시험지죠. 그 다음에 집안 구성원의 신상을 기록하는 가장을 예부의 공원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는 응시자 능력이나 집안 배경이 급제 여부나 급제 이후에 초직을 받는 데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고조의 과거 제도는 제도적으로 누가 볼 수 있냐 여부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안의 어떤 내력 같은 거, 이런 적어놓은 가장 같은 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귀족들, 향리 계층들만 받고 그래서 귀족제는 큰 틀 속에서 운영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안의 격에 따라서 그 초인 발령지가 어디냐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작가는 양인 이상이 개방되어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작가 응시 극작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제 작가는 이제 주로 어떤 걸 봤냐? 집안 대대로 그 집안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주로 봤겠죠? 예, 주로 세습지기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은 그냥 이거 하나의 의대 통과 수단이었고,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중인계층들이 보는 작가는 되게 보면 그 집안의 예전부터 내왔던 그런 기술직이나 통역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계속 봤던 거죠. 예. 자, 제수일과는 대략 2년에 한 번 시행됐으며 통상, 을과, 병과, 동진사에서 33인을 뽑았다. 제수과 급제자 모두 6,300명 정도 추산되고요. 제수일과 급제자는 초사직으로서 중앙의 건무 내지 8%에서 9품에 해당하는 일반직이 제수받지만 주로 건무 내지 9품에 해당하는 문항 한간직 그 다음에 각 지방 행정단위의 7, 8품직을 보임받는다. 여기에 건무라는 건 뭐냐면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래서 임시직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명령과 급제자는 이제 제수과에 비해서 동정직 제수받는 비율이 점점 높았을 것 같다. 그래갖고 동정직도 이제 일종의 뭐냐면 이것도 직간이 아니라 상간, 명예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첨설직, 동정직,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품가는 있는데 실직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야 일종의. 자, 작가 근로자는 대개 하급 관료나 이속직에 취임하는 것이 일반직이다. 그리고 사도에 진출한 작가 근로자들은 첨사직까지 진출해 3품 이상에까지 오르게 한다. 이때 사도라는 건 뭘까요? 예, 하급 관료, 품간직에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근 대신 간하고 네가 구별된다고 했죠. 예, 저도 이제 간은 품간직에 진출하고 니는 품간직에 진출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니에 속하는 계층 중에 상급 서리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약간 일을 하다가 품간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거는요. 그래서 상급 서리들은 그런 직종들은 되게 음서를 처음 받을 때 받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품간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선시대처럼 간간 이하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상급 서리 계층들이 니의 일정 계층들이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예 막아버렸죠. 예, 그래서 고려시대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자, 고위직에 오른 이는 이제 의학, 복학, 지리학 이런 간원이나 역간인 경우에 두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지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최지봉. 그다음 강종 때 이제 활약했던, 고려 초기 때 활약했던 이제 최지봉 같은 사람이 이런 어, 그런 잡지계 이제서 최고로 이제 직을 올랐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교시 예부시 책임자를 지공고 또는 동지공고라고 하는데, 이들은 재수학과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채점과 가차를 정한다. 그래서 급제한 문생들은 급제가 지공고부터 은혜를 보아 양자는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이걸 이제 자주 문생 관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공고는 이제 일단 지공고는 자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고를 통해서 자주 문생은 공고한 유대를 통해 맺고 학문적 정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같이 급제한 사람들은 뭐 역시 동료로 엘리트 의식과 동료 의식을 갖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도 뭐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기 되게 따지잖아요. 맥기수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주문생 및 동료는 상호 간의 각종 교육 모임을 갖고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자, 그다음 음서제를 보죠. 고려시대는 조선에 비해서 음서제도가 되게 발달됐고 음서를 통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도 많았어요. 예. 자, 음서는 조상의 은덕으로 자손이 관리가 되는 제도인데, 기록이 목종 때 이제 최초로 시행된 기록이 보이며 성종 이후에 정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음서는 그 규정에 따라 문무 5분 이상의 관리될 자손들에 관련된 일반적 음서고, 관리된 일반적 음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 음서들이 5분 이상이야.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조선은 몇 품이죠? 2품이죠. 2품. 예. 근데 음서하고 문음자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음서나 문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 음서나 문음이나. 예. 그래서 동일한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 음서 외에도 공신자손에 대한 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종모해에 대한 음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먼저 첫 번째 본 게 5품 이상의 이제 음서인데, 이것을 이제 아까 나왔죠? 문음제죠? 문음제. 그래서 음서제 일종이 문음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서제 일종이. 문음은 앞에 두 종류의 음서와 달리, 연중 어느 달이나 제수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나 시행돼서 항례적 제도죠. 음서의 수혜제도는 아들, 수양자, 손자, 사위, 외손자, 조카, 외조카, 동생, 삼촌 이내의 내후손 및 반계 집촉을 막는다. 그래서 이들은 간인들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간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교육받고 간인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외손자도 포함된다는 거야. 조카도 사위도 포함되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 당시 이제 고조는 척이나 그다음 외계, 그러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인척 관계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외척 집안이죠. 그러니까 외계,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쪽 집안 있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음서를 통해서 수혈 받아서 올라갈 수 있죠. 예, 그것은 그 조선 시대와 달라요. 조선 시대는 철저하게 뭐만 인정받죠? 아버지 쪽. 그래서 외계, 그러니까 모계 계통이죠. 이 모계인데 아버지 계통, 부계 계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척계, 외계, 모계, 그다음 부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 조선 시대는 부계만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서를 통해 간접에 나갈 수 있는 영역은 그 18세 이상이고, 근데 이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어린 나이에서도 음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음직을 처음 받을 때는 실직이 아니라 그 산직인 동정직을 주로 받고 되게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다음 장 84페이지 보면 관리들은 5품 이상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자손들 음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2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된 상 이외에도 타금제가 되는 형상이 두드러지며 사망한 뒤에도 타금제 관리가 된 상당수가 보인다. 자, 이 타금제라는 건 뭐냐면 앞에 이제 수금제하고 비슷해요. 음서를 받은 사람인 뜻이야. 이 말은 뭐냐면 자, 자기가 아버지가 5품 이상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자기 능력대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냐면 이따가 2품 이상 돼서 이제 높은 재추가 돼서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은 후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명예직 같은 거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택하여 입사하는 거 아니라 타금자 또는 수금자가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사였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음소에 합격했더라도 각오를 또 무시한 게 아니야. 예. 왜냐면 각오제를 또 봐요. 왜냐면 음소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든 게 아니잖아. 근데 각오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소를 받아도 더 각오를 봐서 자기 풍급을 올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음소보다는 각오제를 더 선호했다. 이런 건데 물론 이거는 좀 약간 그 관료제도에 입각해가지고 보는 관점이긴 해요. 왜냐면 그 귀족제도에 의하면 음서를 더 중요시 여겼고 음서를 들어가도 높은 관직이 올라가는데 전혀 진양이 없었다. 네. 그래서 각오를 좀 약간 낮춰보죠. 그래서 각오는 음서제 큰 틀 안에서 귀족제 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거 그 음소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음소제도는 일단 2품 이상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또 뭐냐면 차이점이 조선시대 음소제에서 무조건 그 자기 아버지가 2품이라서 간지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 돼. 음소라도 간단하게. 그리고 그 시험에 붙지 못한 사람들은 음소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아무리 그 자기 아버지가 뭐 공로가 많고 그 다음에 높은 간직이 있더라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절차예요. 근데 그 고려 시대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음소직을 받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뒤에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죠. 자, 다음 장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무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무신정변이나 그 이자리온 난과 노충의 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페이지 90페이지 펴보세요. 자, 11세기 들어와서 이제 고려에서 지배계층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문벌귀족이죠. 그래서 문벌귀족은 여러 경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기존의 호족 세력 중에 그 문벌귀족 세력이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 계층 있죠. 육두품 계층이 가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지방 향리 계층 중에서도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문벌귀족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문벌귀족들의 모순이 터져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이자겸의 난과 모울청의 난이죠.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사회가 안정되고 최고급 지배층이 문벌귀족이 형성되죠. 그들은 여러 대를 거쳐서 중앙간직에 진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앙간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다양한 경우가 음소를 통해서 진출할 수도 있고, 가거를 통해서 진출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이 경제적으로 윤택한다는 뜻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농장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서로 혼인만을 통해서 촘촘히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끼리 혼인하잖아요. 혼인권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뭐 경원 이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천원채 씨, 뭐 해주채 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문벌 귀족 가문들. 요거 문벌 귀족 가문들은 고려 중기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때도 관문세족 안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구성원들 하나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명문가들 많죠. 예. 자, 하여튼 이들 귀족 가문들은 서로 깊은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일시적 타격을 입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
자, 문벌 귀족 가운데 제일 이제 잘 나갔던 계층이 인주 이씨예요. 그래서 인주 이씨는 문종에서 인종 때까지 80년간 5명의 왕에게 9명의 왕비를 들여 외척으로서 당대 최고 가문을 득세했다. 나아가 왕위 계승에서도 영향을 행사하여 정치 권력의 독점으로서 왕실과 다른 귀족 간의 충돌이 잦았다. 자, 그래서 인주 이씨 집안은 그 당시 문벌 귀족 가문이지만 또 외척 가문이고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견제를 받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문벌 귀족 가문이 득세하면서 국왕의 권위가 흔들리고 예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노력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벌 귀족들이 득세하고 사학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안 되겠다. 국가 중심의 어떤 간학 체제를 마련하고 국왕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간학 진흥책들을 이제 정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예종 때 그 했던 내용을 보면 자, 국학의 7종의 전문가인 칠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가운데 이제 무학과 관련된 무과와 관련된 그 과목도 있죠. 무역 이런 과목도 있고 양형고를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비를 보조하고 천연각을 세워서 경서를 강론하겠다. 자, 그리고 신진세력들을 대거 등용해서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인주 이씨를 비롯한 문벌 귀족 세력이 상당히 약했다. 자, 그러면 이때 신진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이 신진세력들은 서경세력들이죠. 주로. 왜냐하면 이제 개경에 있는 세력들은 이미 그 문벌기에 토착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이익 집단이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그 서경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서경 세력들이 많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조는 초창기 때 서경 중심 어떤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경에 개경과 비슷한 분사제도를 두었고 똑같은 관료조직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볼 때도 서경인들에게 일종의 할당제를 실시했어. 커터제를. 그렇기 때문에 서경인들 많이 뽑았어.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정치 집단이 된 거야. 그리고 이들이 초창기 때 누구와 결탁됐냐면 왕권과 결탁돼요. 그래서 상당수 왕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집단들이 서경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자겸이 난이 날 때 제일 먼저 쳐내는 게 뭐죠? 서경 집단을 중심한 어떤 세력들이에요? 그 밑에는 왕을 중심한 측근 세력들 있죠? 네. 이 측근 세력들 쳐내는데 이 대부분이 서경 세력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총이 난 이후에 이 서경 세력들이 대거 이제 뭐냐면 그 개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인종이 즉위하면서 인주 이씨 세력이 크게 신장하였다. 인주 이씨는 인종의 외적 가문으로서 인종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요. 자, 인종이 즉위한 해 12월 이자겸 일당은 예종 때 등용된 인사들을 제거했다. 이 예종 때 등용한 인사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측근 세력들이죠. 아까 예종이 등용한 측근 세력들이고 상당수 어떤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서경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이자겸의 이후 인종 정권에서 최고의 권좌에서 올라 권력을 신들었고요. 국왕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죠. 이자겸을 각별히 대우하면서 숭독부를 설치하고 전지와 의대를 내려주고요. 그래서 이자겸의 인주 이씨가 너무 독점하니까 다른 그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한편 여진은 예종 16년에 금을 건국하고 인종 3년에 요를 멸망시키고 그에 대한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그 당시 문벌 귀족의 고위 관료들은 붕괴했고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여? 이자겸이. 이자겸 입장에서는 대근 관계를 잘못했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 수 있죠? 강조처럼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내적인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대외적인 평화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금의 4대 관계를 이소사대의 논리로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뒤에 있었던 이제 이자겸을 죽이고 등장한 이런 김부식 같은 문벌 귀족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이제 막상 권력을 장악하니까
대여한 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금이 너무 강해지니까 현실적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4대 관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자금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조 4년에 왕권 수호를 포방해서 하급 관료와 무장이 주도한 이자겸 일당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는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자겸 세력을 이제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이자겸 일파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척춘경하고 손을 잡았죠. 척춘경. 그래갖고 그들의 반란을 물리치고 오히려 제거를 시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 내용이 92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단락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인물이 척준경인데 척준경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지방 항리 출신이에요. 원래 무관 출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리 출신인데 어디에 이제 배속받았냐면 예전에 그 예종 때 동북 구성 그 정벌 있었죠. 그 숙종하고 숙종 때 이제 하고 동북 구성 정벌 있었죠. 예종 때. 요때 이제 하약했던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여진족을 뭐냐면 막는데 큰 공헌을 세웠어요. 그 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간주로 들어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군사권을 또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자겸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어린 왕이 입장을 볼 때는 이자겸이 너무 이제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왕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글을 지어갖고 이자겸에게 자기 왕위를 선의할 것을 이제 요청해요. 그럼 이자겸이 입장을 볼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어요? 아니죠. 사양했죠. 그리고 그때 왕위를 받는다 자체가 뭐냐면 모든 사업을 뭘로 만드는 거야? 적으로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자겸은 그걸 알고 있어. 자기가 이제 왕을 앞에 허수아비 내놓고 통치하는 거와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직접 통치하면 이제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반대자가 10명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순간 명분이 사라지니까 반대자가 100명, 1000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이자겸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왕의 위중에 헤어진 최사전이라는 인물이 척준경을 이자겸을 떼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사로잡혀서 유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척준경조차도 그 암타도 이제 유배 보내서 인주 2시세기 몰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자겸 난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뭐냐면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그 경주 김씨에 속한 사람이 이제 김부일,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김부식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자겸 난이 진압되고 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새롭게 문벌 귀족 안에서도 새로운 이제 경주 김씨 같은 새로운 귀족층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총의 난을 보죠. 자, 이자겸 난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유신지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종이 국왕의 권위를 새롭게 이제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 유신지교인데 유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메이지 유신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근데 메이지 유신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한다. 예전 것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요때만 쓴 게 아니라 이미 중국이나 우리나라 문헌에 많이 나와. 유신이라는 말이. 예전에도 한번 그와 관련된 말이 나왔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정도전 글 속에 유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나시면 그거 물어본 적 있죠. 그래서 고려의 제도를 뒤엎고 조선의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뜻이야. 예, 문맥상. 그래서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유신이라는 말은. 거기에 이제 모총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강파 세력들이 적극 지원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그 당시 국왕을 지원하는 측근 세력들은 상당수가 어떤 세력들이 많다고 했죠? 서경파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서경파들을 보면 되게 문과 합격한 과거 합격 출신자 중앙관리 무신들 승려들이 많았고 이자겸이 나오는 민심이 흥흥해진 상황에서 서경 출신의 승려인 모총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그때 이제 풍수 도참 사상을 유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는 풍수 사상과 뭐가 연결됐다고 했죠? 예언 사상이 도참 사상이 연결돼.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설이 중국과 좀 다른 특징인데 그때 그 주장했던 게 뭐예요? 서경길지설이죠.
그래서 이 서경규지서인데 이 서경규지서 바탕에는 뭐가 직위세왕설이 있어. 이 직위세왕은 뭐냐면 통수사상에 보면 그 땅에 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직위가. 예. 근데 그 직위가 있는데 이 직위가 강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어요. 근데 강한다고 해서 맨날 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도 있지만 뭐 머리에 신모제가 나고 그리고 눈썹에 보면 저도 예전에 눈썹이 되게 까맣는데 이제는 열 퍼져갖고 이제 좀 보니까 이게 눈썹 보니까 이게 신기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내보는데 마찬가지로 땅에도 지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지기가 강했기 때문에 도움을 정했지만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럼 지기가 좀 강한 데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기세왕설이야. 그러니까 이 지기세왕설은 지기에도 그 왕성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으니까 왕성할 때는 주로 여기에 이제 뭐냐면 궁굴도 짓고 그 다음에 도읍도 만들고 그러지만 지기가 쇠퇴할 건 다른 데 옮겨야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지기세왕설의 입장에서 이제 주장한 게 서경지지설가 그 전에 또 뭘 주장했죠? 김희재가 난경기지설 주장했죠? 그래갖고 난경기지설 입각하고 숙종 때 그 난경에 궁극까지 짓고 거기에 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모청도 이제 똑같은 논리를 핀 거야. 그 모청의 개경은 지덕이다. 다 갖고 지덕이 다 있고 서경의 지덕이 왕성하니 이곳으로 천도하여 그 천하를 아울 수 있다. 고 주장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나가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사대 관계를 맺은 사실을 비판하고 금을 정벌할 거가 칭제 권원 국왕을 황제로 부르고 독자지 연호를 사용을 꿀 주장했다. 모청의 서경총독에 대해서 당시 문벌 귀족들 제화표 인종은 처음에 호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서경에 공고를 세우고 직접 행차를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개경의 수도를 정했다가는 항상 문벌 귀족의 견제를 받죠. 그러니까 서경을 옮겨갖고 이들을 쳐낼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개경안에서도 묘청의 견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 했지만, 자, 일단은 이제 문벌 귀족 입장일 때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의 반대에 부닥치니까 다음 단락이요. 점차 이제 국왕도 소극적으로 이제, 됐고, 이에 묘청은 눈치를 채고, 그 당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름은 대의, 연원 청계, 수소 청년 충의견이라면서 서경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묘청이 난 때 서북지방의 농민들 다수 가담을 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걸 누가 토벌했죠? 김부식이 들어가서 토벌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있고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반란이 일어난 직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조광이라는 인물한테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것고 이제 조광의 반란이 계속 있었지만 곧바로 김부식이 1년 내에 여기 진압을 해버려. 예, 모충에나는 다음 쪽에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모충에나는 왕권 자체에 대한 그 도전보다는 중앙의 문벌 귀족을 타도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예. 이게 이제 정치 의도죠. 그래서 왕권 자체의 도전보다는 중앙의 문벌 귀족을 타도하는 데 주목적이었고 그리고 모충에 난 이후에 실패도 오니까 자, 그 당시 그 태조 때부터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독립된 정부 형태인 분사제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세종시처럼 독자적인 어떤 관료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경의 그 분사제도 관료 조직하고 개경의 관료 조직은 거의 동격이야. 지방지각이 아니라 거의 동쪽을 중앙지로 벗고 풍간집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크게 변모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모청의 그 반란 이후에 분사제도가 크게 약화됐어요. 지위도 좀 격화됐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나중에 무슨 난일까요? 조이총의 난 있죠. 이 조이총에서 난 이후에 완전히 그 분사제도 폐지돼요. 폐지되고 일종의 그 서경에 있는 간직은 이제 토간직이나 지방직으로 격화돼버려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모청의 난 이후부터 과거제도에서 서경 출신들 이제 커트업 뽑는 제도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경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게 되죠.
예전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무슨 반란으로 포출되나 가죠? 조이총이 나는 포출되는 거야. 예. 조선시대 때도 홍경래난 있었죠? 비슷한 반란이 이시의 난이나 근데 홍경래 이시의 난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그때 서경민들의 어떤 차별의식은 예전에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못 누려갖고 분노를 느낀 거고 조선시대 때 홍경래난과 그다음 이시의 난은 계속 차별받다가 그냥 분노해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결이. 이유도 다르고. 자, 하여튼 이자기의 난과 모청의 난은 모두 소수 문벌 귀족들의 독주와 왕권 약화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 공통점이죠. 근데 이 차이점도 있어. 전자는 문벌 귀족과 국왕의 대립 또는 문벌 귀족의 간의 대립을 표출했죠. 근데 후자는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경 출신의 관료 대립으로 발생이 됐다. 후자에서 서경 출신의 관료만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과 승려도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노총의 난은 지배층 간의 어떤 다툼이 아니라 그 안에 일반 평민들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사회관계적 모순들이 많이 뭐냐면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모총의 난을 통해서 폭발돼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총의 난이나 이자기의 난을 이제 겪고 나서도 이 문벌 귀족들이 자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 개혁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무신의 난을 맞게 되는 거죠. 무신의 난 자체는 이제 문벌 귀족 체제를 아주 부정하고 일어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요. 다음이 이제 무신의 난을 볼게요. 106페이지. 자, 무신의 난을 보죠. 자, 이 무신의 난은 이제 고려 시대를 나눌 때 되게 정기후기 나눌 때 그 기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무신의 난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신의 난의 전을 정기, 후기를 이제 뭐냐면 무신의 난 이후 이렇게 보는데 무신의 난은 언제 일어났죠? 인종의 아들이었던 의종 때 일어났어요. 의종 때. 자, 무신난은 1차적으로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무신은 문신과 더불어 지배층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일단 인사 측면을 볼 때는 문신은 정상품 상장원까지 승진할 수 있고 그 이상 승진하려면 문신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엔 제추는 2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은 제추까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거 아니면 올라가지 못해. 그런 차별도 있었고. 자, 군사행정. 이 군사행정을 군정이라고 했죠. 주로 이제 뭐냐, 보급이나 인사나, 그 다음에 군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건데, 주로 병부의 판서나 상서들은 다 누가 차지했어요? 무신들이 차지했고, 우리가 이제 외적이 나타날 때 출정군 있죠? 개경에서 파견된 부대들, 원정군, 이런 사람들은 다 원수, 부원수는 누가 맡았냐면, 무신들이 맡았어. 그래서, 문신들이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강감찬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기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이 사람은 무신 출신이 아니에요? 문신 출신이야. 예. 그래서 이 원칙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송나라 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간직제도부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료 조직 운영이나 군사 조직 운영 보면 당송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송나라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송나라 때도 출정군을 장군을 누굴 포함해서 총사령관을 무관이 아니라 문신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군정이나 군령 실질 권한을 다 누가 행사했죠? 문신들이 행사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무관들에게 그 군정권이나 군령권을 너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거고 다만 이제 고려후기 때 약간 좀 특이한 게 이성계한테 그걸 이제 뭐냐면 이성계나 조민수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줘갖고 위화도 해군을 파견했잖아요. 큰 실수였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난 다음에 정권을 장악해 조선을 세웠잖아. 그럼 조선은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도 그렇게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그 뭐냐면 군사권 누구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냐면 특별한 거 아니면 되게 문관 계층, 문관이나 문관 계층한테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석 그런 사람도 뭐냐면 무관이나 문관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군사적 성격의 강하게 띄우는 양계병마서 역시 문신이 차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상상견.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길 가다가 서로 인사하는 거 있죠? 지금, 이것도 문신이 최고인 정상품 상장관이 그 종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이게 좀 그렇죠. 정상품이면, 무관인 정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한 단계 낮은 종상품에 비해서 이제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상품하고 정상품이 부닥칠 경우에는 누가 말을 내줘야 돼요? 무신이 말을 내갖고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답 내려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차별적인 대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정치, 사회, 경제적 차별 대우가 이제 뭐냐면 의종의 실종으로 겪으면서 불만이 높아갔고, 의종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그 당시 한때 무신들이 우대하고 군사 분야에 중시했던 문무군역을 깨하는 개혁적인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무신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문벌귀족들을 견제하려는 이런 개혁 정치를 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때 이제 무신 지배층 안에서 제대로 안 됐죠, 이게. 또한 의종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놀고 먹고 좋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예.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무신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데 호의만 쓰게 하고 좀 박하게 구하니까 나중에 이게 뭐예요? 폭발이 나온 거지. 일반 군전들 입장에 올 때도 수시로 뭐냐면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사들 있죠. 토목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같이 해요. 이건 군대도 요즘에 이제 많이 없어지지만 예전에 그랬거든요. 맨날 땅 파고 할 일 없으면 공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외주화 시켜가지고 이제 업체 선정해갖고 주더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군인은 그 군사 훈련을 해야지. 그 와가지고 잠진하면 안 돼요. 훨씬 떨어진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렇게 무신의 난이 일어나는 것들 기미가 감지되고 있어. 왜냐하면 무신 난 이전에도 무신들의 반발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하려면 내부에 언론기관이 잘 작동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왕도 그 말을 듣고 뭐냐면 했는데 이 언론기관이 강간 기능이 약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신의 난을 사전에 이제 파악하고 조치를 못 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무신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무신의 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무신의 난은 의종 24년에 8월에 국왕이 보현원의 행체를 계기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정중부, 이방, 이고가 이제 처음에 주도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방하고 이고라는 사람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권룡행수였거든요. 권룡행수. 권룡행수는 뭐 하는 기관이냐면 권룡군이라고 해서 이제 2군 중에 하나예요. 2군 중에. 행수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중대장?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대위 정도? 이 정도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친위 군대를 이제 대위지만 계급이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굴마담을 내세웠던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 상장군이었던 정중보예요. 그래서 이방, 이고, 정중보인데 실제적으로 이방과 이고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당시 순공군을 모아서 국왕에 따랐던 문관과 대소신료, 숙관까지 다 죽이고 개경에서 유명한 말 했죠. 무력 문간을 쓴 자는 설이라도 실을 날리자 외치면서 문신을 사륙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종을 쫓아내고 그의 동생이었던 명종을 내세웠죠. 의종은 이제 기약을 보내고요. 자, 무신단은 모든 무인들이 참여한 건 아니에요. 특히 감원 좋은 문신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무신단은 상장군이었던 그 정중보를 제외하고는
되게 이방 이구 같은 좀 가문이 낮은 격이 낮은 향리 출신 무관들이나 아니면 좀 그 밑에 더 낮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온 거야. 이 고위직 관료들은, 예, 집안들은. 자, 하여튼 이들은 이제 뭐냐면 실제 주도 세웠던 의방, 이고, 채원들이 이제 주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먼저 채원이 나가 떨어지고 그다가 의방과 이고가 다투다가 이고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의방과 정중부가 다퉈서 의방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엔 실권이 누가 되는 거야? 정중부가 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의방을 죽이고 정중부가 이제 실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정중부는 의방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정중부는 그래도 뭐냐면 무관 가문 중에서도 좀 상위권 가문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의방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하위직 관료들이죠. 무관들이죠. 그래서 집안의 품격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좀 약간 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반무신난을 전개해 볼게요. 자, 무신난란이 일어나고 나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김보당이나 조이총이나 그 다음에 기법사 승려들 등등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자, 먼저 살펴볼 것이 도병력 병마사로 파견된 김보당이에요. 김보당은 병마사니까 이거 무관이지 생각하지만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에요. 그 당시 병마사는 주로 누가 파견했냐면 문관들이 파견했어. 문관들이. 자, 그 당시 김보당은 정중부와 이방을 타도하고 전황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전황은 누굴까요? 의종이죠. 의종. 그래서 동북면 지병마사 또 한호국도 그 군사를 같이 익혀서 응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겨제도에 있었던 국왕을 계림, 오늘날 경주 나와 살겠고, 그렇지만 이 김보당나는 실패해요. 그리고 계림에 있었던 의종은 누가 죽이죠? 의방이 부하장수 의민 있죠? 이민이 이제 뭐냐 가서 허리를 꺾어가지고 죽였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큰 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솥에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승려가 수용차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솥에 있었던 그 의종의 시체를 갖다 버리고 손만 가져와갖고 자기가 이제 썼다고 있는데 고려사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인이 나중에 더럽게 욕을 얻은 거예요. 왜?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이냐, 아무리 물러난 왕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민 정권을 공격했던 최충원도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대성도 또 뭐냐면 그걸 비난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최씨 정권도 왕을 여러 명 교체시키잖아요. 근데 공통된 특징은 왕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는 그 순간 뭐냐면 자기한테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많은 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왕은 죽이지 않아요. 다만 교체만 시켜. 예. 그래서 하여튼 자, 김보당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게 파급력가 큰데 일단은 이 김보당이 난 이후에 그 의종 24년에 한을 원했던 많은 문신이 또 한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앞에 이걸 뭐라고 하냐, 계사의 난이라고 해요. 계사의 난. 그래서 김보당이 난 이후에 그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었던 많은 문신들은 많이 죽었다. 계사의 난. 물론 그 계사의 난 이후에도 문신들이 있긴 있어요. 다 죽였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사의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상당수가 죽긴 죽었지만 또 상당수 살아남았어. 왜냐면 문신들 있죠. 올 때 문신들 다 죽일 수 없어요. 문신들 다 죽였다가는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못하는 거야. 일반 행정은 어떻게 봐?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문신계층들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문신들은 좀 살려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반무신난 중에 불교계에서도 반발이 많은데, 왜냐면 이제 교종계통에 있는 승려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 고려는 그 불교 국가죠. 그래서 되게 귀족들이 원찰을 많이 세워요. 왕실도 원찰도 있고, 그래갖고 왕자나 귀족의 자제 중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결혼 안 하고 머리 빡빡 깎고 승려된 사람 많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뭐냐면 또 원찰의 주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일 때는
그 무신난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 친족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많은 승려들이 이 무신난에 반발해갖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반란이 기법사의 반란이죠. 기법사. 그래서 명종 4년에 정월에 기법사 승려 100명이 의방을 죽이려고 개경에 진출하다가 의방 군대와 충돌해서 의방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위군을 이끌고 그들을 막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찰들을 다 파괴하고 불사르죠. 근데 의방 자체도 이제 보면 이 사람도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기가 믿는 또 사찰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것도 무신에 난에 참여했던 상당수도 불교 신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벌 귀족들과 연결됐던 교종 대신에 법사함종이나 하엄종 대신에 새로운 이제 뭐냐면 불교 종파를 선택하죠. 이게 뭐예요? 선종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방이 있을 때 말년에 조의총이 반란이 났어요. 자, 서경윤수 조의총. 이 조의총은 특이하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을 제가 문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간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무간지가 안 했어도 그 뭐냐면 그 무신의 난에서 다 좋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무신난에서 집권했던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 무신들은 뭐야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 자리 못해먹은 것도 있겠고 또 집권층에 대한 반발도 있겠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야. 네. 거기다 이 조의총이 일어난 서경은 그동안 특권을 누렸다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모총의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특권이 박탈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경민들이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의총이 일어나니까 많이 지원도 해줬고. 자, 하여튼 서경수 조의총이 정중부와 이방의 토벌을 목표로 군사를 일으켰고요. 김보당의 난과 좀 성격이 다르지만 무인 정권의 어떤 그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무인들이 이런 반발을 물리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100년 동안 세력을 유지했고요. 이 무신화의 계기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와 뭐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죠?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전후로 나누잖아. 이분법적 시기의 구분이냐면 고려도 마찬가지로 고려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무신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무신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국정을 운영했냐 이렇게 볼게요. 117페이지 볼게요. 되게 무신난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무신들이 어떤 정치 권력 구조를 만들어서 통치했나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방이나 뭐 서방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이 장이. 자, 무신난의 정권을 장악한 무인들이 이제 고조사회를 이제 정치를 어떻게 운영했는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막부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막부도 군사정권이죠. 근데 또 무인 정권도 군사정권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 막부는 독자적인 관료기구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관료기구가 있었어. 통치구조가. 그리고 기존의 그 율령제 중심의 어떤 청황제 체제에, 청황 관료 체제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율령제 중심으로 운영된 청황의 관료 체제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야. 근데 무인 정권 특징은 상대적으로 독자적 관료 체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뒤에 있는 이제 정방이나 서방이나 등등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엄밀한 독자적 관료 기구보다는 좀 고조의 어떤 지배 구조의 부속적 기구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인 정권이 없어지고 나서 정방은 지금 다 없어졌죠. 국가기구 아니에요? 사적기구예요. 제도화되지 못한 기구들이야. 근데 되게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고조의 어떤 그 왕조 체제 있죠. 왕조 체제나 관료 기구에
기생적인 또 이제 존재했던 거죠. 기생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독자적 관료체제를 만들어 막국처럼 뭐 지방이나 중앙간직을 다 장악한 게 아니라 되게 고려의 어떤 지방간제나 중앙간직을 차지하면서 또는 그걸 통해서 세금도 징수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챙겼던 거죠. 이거 다만 약간 뭐 정방이나 서방 같은 약간의 사적 기구를 뒀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막부하고 무인 정권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막부는 그래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반면에 무인 정권은 100년 동밖에 안 돼서 이제 망했잖아요. 기생적인 어떤 존재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으면 그냥 쿠데타 자기들이 왕국 세우면 되잖아. 이성계처럼. 그렇죠. 이성계도 무인이었죠. 근데 그것도 안 됐어. 왜냐하면 일단은 그들은 심을 통해서 통치는 했지만 뭐가 없냐면 그걸 통치를 이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념 체계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지원했던, 지지했던 세력들 자체가 좀 약간 기반이 약했고, 만약에 최신정권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주변으로부터 뭐야?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가 직접 왕은 되지 않고 그냥 마크했으면서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왕이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치적을 쌓아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를 지지한 세력들, 지식인이나 군인도 많아.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 특히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역성농 같은 왕권 교체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왕권이 이제 왕조 교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대개 이제 무인집권기는 세 시기로 나눠요. 하나는 그 초창기 성립기. 요때는 어디 때냐면 의방하고부터 해가지고 언제 때까지요? 그 당시 의민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때고, 두 번째는 최씨 가문에 의해 유지된 학립기. 이게 이제 제일 전성기인데 최충원 때부터 해서 4대 동안 통치했죠. 그래갖고 최충원, 최우, 최양, 최의.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에 이제 세택인데 요때는 김준, 그런 사람들, 이면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맞고 초창기 내용을 볼게요. 무신 쿠데타 성공 직후에 이제 전변 주체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나는데 초기에 참여했던 이구와 이방이 차례로 이제 제거되고 정중부가 집권했죠. 그다음 정중부는 누구한테 죽어요? 경대성한테 죽었죠. 이 경대성은 젊은 나이에 집권했어요. 26살 정도? 지위도 상장군이나 대장군이 아니에요. 장군 정도 지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권력기관이 좀 약한데 하여튼 그렇게 집권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복고의 정치를 내세우는 복고의 대상은 어딜까요? 무신론 이전이야. 그러니까 명종조차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애들. 왜냐면 명종은 누구에 의해서 즉위한 거야? 무신들에 의해서 즉위된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을 부정하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하여튼 경대성은 이제 뭐 신은시도 않다가 죽고 잠깐 공백기가 있다가 거기 지방에 파견했던 누가 올라온 거야? 이민이 올라온 거죠. 이민은 누구의 부하장수죠? 이방의 부하장수죠. 그래서 이방의 명령을 받고 의종도 죽였던 인물이고 심은 장사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경주 출신이에요. 경주 출신. 자, 그 이민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민은 사비의 아들로 태어나 무신난이 일어날 때 행동당해서 많은 이들이 살생했다. 그래서 이민 사비라는 거는 사찰의 노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찰의 노비고 아버지가 소금장수야. 그래서 집안도 되게 낮고.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적이 되게 강했고 등치도 되게 컸다고 그래요. 뭐도 잘했어. 수박기도 잘했다고. 시름하고 비슷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종의 총애를 받고 뭐냐면 중랑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중랑장까지. 근데 누굴 죽인 거야? 자기를 총애했던 의종을 죽여버린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 최충원이
누굴 죽이고 이민을 죽이고 집권을 하죠. 최충원은 좀 이제 앞에 있는 인물들과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방, 정중무, 이민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신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1세대의 무인파들이에요. 근데 이 최충원은 그때 무인단이 일어날 때는 어립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가문의 격이 달라. 이민하고는. 그래서 최충원 집안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는 무인 집안이 아니라 문신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신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최충원이 이제 가고시험에서 안 되니까 무인으로 바뀐 거야, 직업을. 그래서 최충원 집안은, 최씨 집안은 문무를 양을 다 겸비려고 있죠. 문인과 무인직 다 겸비하고 있어. 예. 그래서 있는데 자 하여튼 2세대 이제 이 세대로서 이제 최충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최충원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무신단에 참여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최충원이 집권한 후에 뭘 올렸냐면 봉사 10조를 올렸어요. 이 봉사라는 말은 시무하고 똑같은 말이야. 봉사 시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대책을 올린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올린 의도는 정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질만 있지 막상 그것을 똑같이 해요. 그 나쁜 짓을 골라서. 그는 정권의 장애가 되는 무인들 가차없이 죽이고 또 같이 전변에 참여했던 동생 최충수가 죽게 되죠. 최충수가 이제 그 당시 왕비를 자기 이제 딸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충을 말렸는데 듣지 않고 계속 우기니까 결국에는 최충원이 칼을 들고 최충수 죽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완전히 권력 독점하고 나서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그 당시 왕실들과 그 다음에 또 문방 귀족들 있죠. 예, 그런 거 문벌 귀족들과 또 결혼시켜. 왜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자신의 가문의 격을 더 높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게 그 밑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충원이 죽은 후에 그 무인의 집정 자리는 최우나, 그 다음 최항, 최이회 4대 이제 들어가죠. 자, 최우 때 누가 쳐들어왔죠? 몽골족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1차 침입 이후에 어디로 이동해요? 강화도 천도를 하죠. 정권 영장을 깼고, 그때 이제 고종 45년에 마지막 최씨 정권의 지휘자가 최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로 이제 즉위했거든요. 요때는 이제 이미 권위가 확 떨어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시하잖아. 일단 무시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도 좀 무시를 해. 왜냐하면 경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하려면 자기 혼자 하려고 자기 힘 가지고 집권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경력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주살되고 새롭게 이제 직전에 김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준도 상당히 가문이 미천해요. 무식해. 그래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등장했고, 또 김준도 그의 부하장수였던 이면한테 또 죽어요. 이면도 상당히 무식하고, 완전 개망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집, 그 여자들과 부인과 간통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형처 가려니까, 누가 구해주면 김준이 구해줬어. 그 김준을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약간 이제 뭔가 서로 간에 핀트가 나가갖고 결국 인연이 왕의 명을 받고 김준을 죽여. 근데 이면이 또 뭐냐면 병으로 또 죽여요. 죽으니까 다시 임유국에 넘어갔는데 임유 때는 완전히 이제 개경에 정부가 새롭게 이제 들어설 때야. 결국에는 원종 때인데 이 임유는 원종의 명을 받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왕정이 회복되고 개경이 함도되면서 무인 정권에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때 개경을 한도했고 왕권이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크게 뭐냐면 원종이 누구하고 손을 잡았죠? 쿠비라인하고 손을 잡았죠? 네, 그래가지고 원의 지원을 받고 왕권이 회복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 앞에 김준 다음에 이면이라는 사람 있죠. 이면이 한때 원종을 패해요. 패하고
그 새로운 왕을 내세우죠. 근데 이제 그때 원종의 아들이었던 그 뭐냐면 충녕왕이죠. 아직 세자 시대 때 그 세자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그 알리게 되죠. 그때 그 뭐냐면 고조 원래는 원의 그 사절로 갔다가 도와서 의주부군에 그걸 알게 되면서 도와갖고 그걸 알리니까 원나라가 압력을 두니까 다시 복위를 시켜 원종을. 그래가지고 있고 원종이 다시 입주한다고 해갖고 어디 가요? 원나라 갔다가 거기 원나라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퇴위당한 거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래? 그럼 쿠미나이 이제 병사를 주고 원종한테 들어가서 너가 독자적인 정부를 세워라. 그러니까 개경에 딱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니까 거기에 이제 임연의 아들이었던 임윤은 일단 정통성 측면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네 분이 일어나고 원종의 지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임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개경 한도되면서 무인 정권이 종말을 깨하게 된 거야. 예.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당시 문무반제 운영 혼란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인 진공에는 문방직과 모반직이 교차됐다고 보면 돼요. 문무교차. 그래서 문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인이 무인직을 같이 하고 무인이 문인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자가 많겠죠. 무인직이 자신들이 이제 예전에 문간 관료들만 임명했던 직계에 들어가서 하고 중앙직이나 특히 어디도 많이 가냐면 지방 외직으로 많이 가요. 원래 지방 외직들은 문관들이 임명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많이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탈이 어떻게 되죠? 극대화되죠. 그래서 예전에 문벌 귀족들은 나름대로 수탈하더라도 두 개는 수탈하는 게 아니라 한 개는 두 개 수탈하고 한 개 정도는 줬어. 근데 얘네들은 개념 없지. 그냥 막 수탈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쪽에서 밀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이 노출된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 계기가 뭐냐면 이런 무관 출신들의 지방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수탈을 극대화됐다. 이것도 큰 항목을 띄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예가 쭉 있죠. 그 다음 장 보면 자 거기 이제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중앙관직조차도 그러니까 내시 다방직 근식직조차도 누가 겸했냐면 무신직이 겸했어요. 내시직은 뭐냐면 비서기구라고 보시면 비서. 지금 왕 옆에서 비서하는 그 직종을 내시직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내시하면 지금 한간만 생각하잖아요. 내시가 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 중기 때까지는 내시는 한간이 아니었어요. 내시는 그다음에 문벌 귀족 중에 엘리트 계층의 자제들만 할 수 있었던 거야. 내시가 한간이 된 거는 나중에 원나라 간섭기 때 그때 이제 한간이 내시를 차지하면서 내시가 꼭 뭐가 되는 거야? 한간이 되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집까지도 하고 그다음 다방은 뭐냐면 여기 다자는 뭐죠? 다자는 차다자죠. 그래서 주로 의뢰를 준비하는 왕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뢰를 준비하는 그런 거는 원래 문관계층에 있는데 이제 무신들이 그걸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문신계층 중에서 무신직을 겸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문국견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 문국견은 그 의종 때 여러 가지 이제 의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신난의 이후에 일어나도 나중에 다른 그 문신들 다 죽였는데 이 문국견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 당시 무신들조차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문국견은 이제 무신 정권에 등용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재상직까지 올랐어요. 상장국까지 오고 중반까지 참여했던 인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문신에도 불구하고 용호군 상장군이 돼가지고 상장군을 겸해서 올려놨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기 때 중앙정치 운영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론의 역할이 형식상 남아있어. 대간 세력들이. 근데 대간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특히 그 무인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끽소리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인대 치부행위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무인들은 그 당시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 관료로서의 소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백성들을 이제 뜯어먹는 데만 신경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숱하는 데만 신경 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 간료 파견되면 뜯어먹고, 또 이때 문벌 귀족보다 이때 대농장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최씨 정권 같은 게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갖고 뭐가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났다. 이 부분이 무인대 치부행위 이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들이 초창기 때는 문신대에 대한 적대는 되게 높았죠. 120페이지 마지막 달락 보면. 근데 이제 무인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는 좀 달라졌어. 왜냐면 문신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특히 어느 정권 때? 최씨 정권 때. 그래서 최씨 정권 때는 이 최씨 정권 자체가 무인 정권이지만 문신적 요소들이 많은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우나 최충원이나 이 사람들은 문물을 다 그냥 겸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신들 적극적으로 등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무인들을 이제 박해를 해요. 자기들 이제 측근세가 아니면 문신들 왜 이제 하냐면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등용된 문신들은 지방 토착세력을 기반으로 항리층이에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 세력보다는 지방의 토착세력을 기반으로 항리층이고 이들 정방이나 서방에 많이 등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이들이 이제 많이 뽑힌 건 가거를 통해서 많이 등용했어요. 이 지방 토착세력들이 가거제도를 통해서 많이 등용했는데, 그 고려시대 때 가거가 제일 많이 실시했던 때가 언제냐면, 역설적이지만, 무신정권 때야. 특히 최신정권 때, 역대 다른 때보다도 가거 시험을 되게 많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문신들을 대거 등용을 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주로 이제 주요 정책기구는 정책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행정실무가로서 많이 등용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슨 사대부가 등장했다고 그러죠? 신진사대부의 기원을 여기서 찾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때 이제 등용됐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규보죠. 여기 이규보가 이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그 책을 편찬했는데 이규보가 편찬한 것보다는 이제 이규보가 죽고 나서 그 당시 그 최씨 정권이 그 편찬을 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만큼 이규보 같은 이제 친무인 정권에 관련된 지식인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정방과 교정도감 사병인데 이제 사병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